가지가 뭐냐면 연금술사. 뭔가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만들어내는 옛날에 연금술사라고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연금술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서재 입장에서 보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 1시간 정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 때는 한 가지 전공하면 그냥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근데 제 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한 가지 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면 평생 먹고 살까? 아니 옳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미래 유망 직업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신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학박사인데 이제 문과 문학이나 경영학 이런 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점차 공대에서 인문학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동영상 하나 보면서 첫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이 바로 안 넘어가네. 저 링크를 차라리 링크를 눌러야 되겠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입니다. 할 수 없이 희귀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 20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소영이 유일 1990년대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액체 로봇을 기억하시나요? 액체처럼 변해서 감옥의 철창을 통과해 나오는 장면은 놀라운 것 자체였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위장하고 총알을 맞아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같은 로봇이었죠. 이처럼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던 액체 로봇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로봇 개발 소식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카네기 멜론 공대와 홍콩 중문대학이 공동으로 메터 저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액체 로봇의 정식 명칭은 자기 활성 고체 액체 상전이 기계입니다. 쉽게 설명해 자석과 같이 이끌리는 성질이 있고 고체 또는 액체로 상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줄여서 MPTM이라고 부르죠. 연구진이 직접 시연한 영상을 보면 MPTM이 사람 모양의 미니 레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로봇은 터미네이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철창에 갇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마치 녹아내리듯 철창 사이로 스며들어서 반대편으로 통과하죠. 그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 액체 로봇 MPTM은 자연의 해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해삼과 문어 같은 동물은 평소에는 유연하지만 필요할 때는 몸체를 단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상태와 단단한 상태를 쉽게 오버할 수 있는 무독성 재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갈륨입니다. 갈륨은 매우 재미있는 금속인데요. 녹는 점이 섭씨 29.8도로 매우 낮아서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손에 조금 묻어나지만 독성은 없습니다. 연구진은 갈륨의 자성을 지닌 네오디듐을 삽입했습니다. 네오디듐은 지구상의 희귀한 히토류 광물이죠. 이 자석 입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로봇이 자기장에 반응해서 움직이게 하고요. 로봇 내부를 가열시켜서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탄생한 MPTM은 액체 상태에서 점성이 높아서 이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벽을 오르거나 갈라져서 다른 물체를 감싼 뒤 다시 합체될 수 있죠. 그리고 원래 모양으로 다시 복원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는 전통적인 로봇은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진 하드 로봇입니다. 모양을 바꾸는 형태 변환 로봇 역시 단단한 요소들이 해체하거나 조합을 이루는 구조로 발전해왔죠. 2019년 나사가 공개한 변신 로봇은 부품이 분리되고 다시 결합하면서 모양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드론으로 날거나 땅에서 굴러가는 두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2022년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만든 일렉트로 복셀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모듈식으로 조립되는 큐브 블럭인데요. 전자기를 사용해 모양을 바꿉니다. 특이한 점은 미세 중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로봇의 공통점은 모두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 중이라는 것과 아직까지는 형태가 자유롭게 바뀌는 게 아니라
각 요소들이 재구성 가능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봇의 형태를 좀 더 쉽게 바꾸기 위해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면 어떨까요? 재료과학이 발전하면서 로봇도 좀 더 신축성 있는 유연한 재료를 선택하기 시작했죠.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소프트 재료구조 연구실은 유연한 재료로 형태 변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탄성이 있는 엘라스토머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엘라스토머를 납작하게 시트 모양으로 기본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 시트에 칼집을 내서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키리가미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로봇에 섭씨 62도 이상 열을 가하면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진 골격이 액체처럼 녹습니다. 그러면 본체를 구성한 엘라스토머 시트가 납작하게 바뀌죠. 굳어진 뒤에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독특한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는데요. 영국 바스대학과 버밍엄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고체 표면을 활성 물질로 코팅해 형태를 바꾸는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탄력 있는 고무공을 미세한 나노 로봇으로 감싼 것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통해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로봇 팔을 유연하게 움직이게 만들거나 인체의 약물을 전달하는 로봇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 로봇은 형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하고 움직임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MPTM도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체온은 갈륨의 녹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생의학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죠. 실생활에 쓰이기 위해서는 갈륨 기반 합금 재료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은 MPTM이 아직까지는 개념 증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약물 전달이나 이물질 제거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배터리를 살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또 복잡한 회로에 침투해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론적 단계이지만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액체 로봇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용도를 부인하게 만들죠. 영화에서는 살상 무기로 쓰였던 액체 로봇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해 본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사이언스였습니다. 보셨죠? 재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차 상상하는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소재,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5가지 정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소재 입장에서 인류가 어떻게 변해왔나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좀 신기한 소재들 몇 가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우리가 특허니까 소재를 어떻게 발명하는지, 발명 원리, 그 다음에 소재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특허와 신소재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재밌는 이야기 위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석기시대는 돌이나 이런 거가 되고, 타재석기, 마재석기 가지고 이제 생활도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단단하고 정교한 금속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청동기, 좀 더 단단한 철기시대 이렇게 이루어왔습니다. 그럼 현대시대는 어떤가? 다시 제2의 철기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철을 사용할 줄 알면서 엄청나게 많은 교량과 건설과 공장들이 생김으로써 지금 세상에 보면 온통 철로 가득 차 있죠. 그런 시대, 철기시대가 1차적으로 지나갔어요. 시대만 이제 짧아진 것 뿐이죠. 두 번째는 석기시대가 왔다 갈 수 있는데, 실리콘이 대표적인 돌가루라고 생각하면 돼. 서해안에 무진장에 널려있는 모래가루를 가다가 반도체를 일으켰으니까 정보처리 시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리시대, 청동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구리가 왜 필요하냐면 세상에 전기를 전달하고 뭔가 에너지를 일으키려면 모터가 돌아가야 돼. 거기에는 온통 구리 코일이 가득 감겨져 있어. 학교 때 배웠잖아요. 전자기 자석 만들 때, 전자석 만들었죠. 못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구리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는 뭐냐? 드디어 탄소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꿈의 소재인 그래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가 반복되고 있는데 시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언뜻 봤던 주기율표,
외우기 귀찮았지만 한 번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재료는 탄소, 실리콘, 구리, 철, 리튬 이런 것들이 아주 떠오르는 소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기표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리, 실리콘이 처음에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해변가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뭘 구워 먹다가 갑자기 모래가 녹았는데 투명하게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투명한 물질이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유리가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릇들이 만들기 시작하고 그때 최초로 사용했던 거는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화가들이 거기에 비추어서 그걸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미술이 갑자기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도가니 뭔가를 녹이려고 하면 절대 녹지 않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실리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막 2000도 3000도 되기 때문에 안에다 아무리 뜨거운 걸 녹여도 얘들은 안 녹아. 그래서 도가니나 그릇으로 사용되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 도자기, 본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도 이걸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모든 물질 대부분 아까 말한 갈륨으로 하다가 게르마늄이나 갈륨을 하다가 이제는 실리콘으로 안정화돼서 바뀌었어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 전기가 통하지도 않고 안 통하기도 해.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야. 그래서 중간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삼성이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미래 시대는 AI 시대다.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AI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있다. 드디어 다시 제2의 석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터넷을 엄청나게 5G, 6G로 하고 있는 이유는 유리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전기나 데이터를 통신하려면 구리를 통하면 저항이 어느 정도 있어서 빨리 가지 못해. 그런데 저항이 없게 무한대로 데이터가 갈 수 있는 걸 사람들이 발명을 했는데 가는 유리관을 발명했어. 그걸 파이버글라스 유리섬이라고 해. 투명한 유리관인데 거기는 빛이 통과하면 반사할 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무한대로 가게 돼. 빛의 속도만큼 빨리 가게 돼서 여러분이 광속도로 인터넷을 하게 된 계기가 유리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 만약에 유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일부터 당장 컴퓨터를 할 수 없을 거야. 인터넷 안 돼. 스마트폰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세상이 실리콘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 철은 뭐 너무 말할 필요 없이 철은 아주 구닥다리 기술이에요. 지금도 포항제철 가면 이러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만든 철이 온 세상을 다 뒤엎어서 공장이나 교량이나 이런 거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현대 문명에서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철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류가 살아있는 한 당분간은 철이 계속될 것 같아. 그렇지만 얘들은 단점이 뭐예요? 녹이 슬면 노후화돼서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왜 철이 사용되냐? 너무 땅에 많이 묻혀 있고 가격도 싸고 견고하기 때문에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여서 철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 재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이 어떻게 하면 녹슬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해. 뒤에서 발명해서 이제 얘기할게. 어떻게 하면 철이 녹슬지 않을까. 자, 이제 구리. 지금 구리의 시대가 오고 있다. 구리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전선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전선이 전기를 발전시키거나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모터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 이 모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진동을 할 때 모터가 울려. 만약에 이 구리가 없다면 스마트폰이 진동이 안 돼. 그러면 전화 오는지도 몰라. 이렇게 세상에는 크고 작은 온갖 모터들이 우리 사회를 밝히고 있어요. 지금 빔 프로젝트 돌아가는 것도 팬이 돌아갈 때 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주 많은 모터. 그래서 이런 구리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얘들이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기를 잘 통하는 거는 구리 말고도 은이 제일 잘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금도 잘 통하고 알루미늄도 잘 통하는데 왜 하필이면 구리를 썼을까? 얘들은 전기를 잘 통할 뿐만 아니라 강도도 강하고 부식이 잘 안 돼. 철처럼. 그 다음에 얘들은 녹이 안 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녹이면 다시 원래 구리가 돼. 회수가 잘 돼. 그 다음에 지구에 양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비싼 은을 안 쓰지 않고 구리를 쓰게 된 거예요. 똑같은 재료라도 최선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리를 현대 문명의 신경계다.
만약에 구리가 없으면 세상에 전기가 하나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와 변압기의 기초재료입니다. 전자석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도 꼭 있어야 되겠죠? 탄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석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열을 떼고 뭔가를 녹일 수 있는 거예요. 포항제철 가면 철을 녹일 때 이걸로 녹여요.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떼가지고 뜨겁게 한 다음에 녹여. 우리 가야, 그 다음에 고구려.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걸 봤을 수도 있는데 고구려는 철기 문명에 극대화해서 옛날에 철갑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들었어. 그게 이제 모팔모라는 철장이 있었기 때문이야. 모팔모를 기억한 사람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거를 녹이는 물질이 석탄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점차 석유를 사용하게 돼서 고체 연료에서 액체 연료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석유는 까만 물질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첫 번째는 에너지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의 모든 화학 제품은, 쓰고 있는 화학 제품은 석유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 교실 안에 나무 빼놓고는 다 석유 제품이라고 보면 돼. 이 플라스틱, 마이크, 쇠하고 나무만 빼놓고 다 이런 거 다 석유에서 나온 거야. 만약에 석유가 없으면 이 교실은 텅 빌 거야 당장. 그만큼 석유가 중요해. 근데 석유가 고갈돼 가고 있어요. 이제 석유 대신한 화학 제품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탄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어서 어떤 거를 자를 때 많이 사용돼요. 굉장히 단단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돌을 잘라야 되잖아. 돌을 자를 수 있는 톱은 별로 없어. 몇 번 자르면 톱이 다 닳아져. 그러면 다이아몬드 톱 가지고 자르면 절대 닳아지지 않고 썰게 돼요. 이것처럼 탄소가 아주 부드러운 것부터 소프트한 액체부터 아주 단단한 까지 안에 구조에 따라서 엄청나게 강도가 지 마음대로 바뀌어. 그래서 탄소의 시대가 올 거다. 이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가벼워. 그런데 그러니까 철근으로 옛날에 공장을 짓던 건물을 이제 탄소로 지으면 가격도 싸고 가볍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엄청 좋은 물질이죠. 꿈의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탄소를. 그래서 그래핀이라고 걸 뒤에서 설명할게요. 리튬은 배터리에 많이 사용돼. 근데 세상에 얼마 없어. 그게 문제야. 그 얼마 없는 걸 우리가 희토리라고 얘기해요. 땅속에 희귀하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이 얼마? 95%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어딜까? 북한. 통일이 되면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다 캐가. 얼마라고 그래. 이것처럼 자원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배터리 때문이에요. 우리 요새 배터리 안 사용한 전자기기가 거의 없잖아. 그리고 특히 전기 자동차가 생기면서 배터리가 중요하니까 리튬이라는 이런 희소금속이 중요해요. 총 17개인데 그 중에서 리튬이 가장 널리 사용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거의 100%가 중국인데 점차 다른 나라에서 조금씩 생산하면서 퍼센트를 점유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북한이 여기에 많이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은 여기에 있는 물질 주기율표에서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돼요. 전기도 잘 통하고 물질이 얼마 없어. 그럼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드냐. 지하에서 광석을 캐낸 다음에 다 쪼갠 다음에 0.0001% 있는 거를 핀셋 골라낸 다음에 녹여서 다시 뽑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게 돼. 그렇지만 없으면 안 된다. 당장 내일부터 스마트폰 못 쓰게 돼. 그게 리튬입니다. 두 번째, 신비한 소재. 이제 꼭 필요한 필수 소재 5가지를 얘기했어.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신비한 소재들에서 이제 소재의 세계를 가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우리는 모든 물질은 저항이 있어요. 전기를 통하면 전선을 통해서 집에까지 가면 전류가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전기값을 내야 돼. 근데 만약에 저항이 없이 집에까지 바로 온다. 그러면 전기값이 엄청나게 싸질 거야. 100분의 1 이렇게 떨어져서 오는데 그냥 100%가 발전소부터 저기 원자력 발전소 우리 집까지 소비되지 않고 오면 전기값이 지금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도 몰라. 그걸 기하는 게 초전도체예요. 저항이 제로인 물체. 이거는 굉장히 센 자석이어서 자석 위에다 띄우면 공중에 공중부양돼 붕 뛰어. 서로 간에 미는 힘이 강해서 자기의 무게를 이기고 공중에 떠요. 이런 게 있으면 자기 부상 열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싸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려움이 뭐냐? 저온에서만 구현돼.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쓸 수 있으려면 상온이어야 되잖아.
지하철이 가는데 막 냉동해가지고 지하철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상온 초전됐다가 발명됐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뉴스에. 근데 아직은 멀었어. 근데 가끔 그런 뉴스가 떠요. 그러면 아직 멀었으니까 좀 지나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두 달 지나면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이렇게 다시 나와. 그게 초전도체. 이게 꿈의 물질. 이거는 자석이 우리는 자석을 넣으면 종이 이게 못을 넣으면 이 자석의 높에 종이를 가로막아도 이게 색깔이가 붙잖아. 근데 초전도체는 색깔이가 안 붙어. 자력이 통과하지 못해. 수맥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전기가 있으면 이게 통과해서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면 뭐 좋은데 초전도체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전기적인 영향도 다 커버할 수 있어. 굉장히 꿈의 소재인데 지금은 상당히 온도가 상온 근처까지 왔어요. 이거는 그냥 물질로 안 돼. 여러 가지 금속들을 섞어가지고 잘 버무려야 돼. 비율이 중요해서 소재의 특허는 비율이 중요해. 주기를 피하는 물질들은 세상에 다 이미 알려져 있어. 그것들을 어떻게 짬뽕하느냐가 기술이야. 조성이. 그러면 조성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나오느냐가 효과야. 발명의 효과. 그래서 그 발명 효과를 증명하면 그 물질이 대박이 나는 거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초전도체예요. 이티륨 뭐 이렇게 빅토리 가지고 만들어야죠. 두 번째는 형상기억학금. 금속이 터미네이터처럼 부러뜨려가지고 바닥에 놓으면 좀 지나면 원위치로 지가 복원해가지고 원위치를 만들어. 사람 인형을 만들라고 발로 찌부러뜨려가지고 좀 있으면 다시 사람 인형으로 원위치 돼. 이걸 형상기억학금. 자기의 모양을 기억하는 금속이 있어요. 이런 걸 발명하게 됐어요. 이것들은 이제 어제 치아 교정, 쇠 이런 것들은 먼저 만든 다음에 딱 틀 맞추면 이게 빠지거나 저기 해도 다시 원위치로 그 사람에 맞게 딱 위치를 항상 가지고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외장재, 그 다음에 로봇팔, 인공근육, 심장 스텐트. 심장 스텐트가 그 사람의 구멍에 맞게 딱 맞아야 되잖아. 근데 외부에서 그걸 넣으려면 힘들잖아. 이렇게 크니까. 그러면 길게 늘고 넣어서 딱 넣으면 지가 알아서 그 모양으로 딱 원위치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이 가능하지만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용도에 아주 많이 쓰여요. 단단하면서. 그게 형상기억학금, 메모리 머티리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세부로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건 배웠을지 몰라. 바둑돌을 쌓는 것처럼 생겼어요. 세 가지 형태로 쌓아져.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8개 하고 가운데 하나 있는 것처럼 거칠게 쌓아지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빽빽하게 쌓아지는 형태. 이거를 채심입박 가운데 하나 있고 주변에 8개가 있고 여기는 12개가 있는 형태가 있고 이거는 더 밀집하게 이렇게 16개가 있는 형태가 있어. 그래서 밀집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금속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형태가. 금속은 아주 규칙적으로 쌓여져 있어. 안으로 들어가면 나란히 딱 줄 서 있다고 보면 돼. 군대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열병식 하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플라스틱은 이렇게 안 돼 있어. 지들 마음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걸 아니까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조절하면 돼. 만약에 이런 형태로 줄 서 있는 애들은 텅스텐 반화등 이런 것처럼 굉장히 녹는 온도가 높아요. 3000도 막 이렇게 안 녹아. 그 다음에 강도도 굉장히 세. 그리고 전연성, 잘도 늘어졌다 구부러졌다가 잘해. 이런 특성이 있고 두 번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기를 아주 잘 통해. 그리고 가공을 잘 돼. 부러지지 않고 잘 구부렸다 폈다 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부드러운 금속이야. 구리, 납, 금은 이런 것들은 구부리면 잘 구부러져. 부드러운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은 이 두 가지에 비해서 탁탁하기 때문에 잘 변형이 안 돼. 잘 구부러지도 않고 두드려도 가공도 잘 안 되고 뚝 뛰면 뚝 떨어지지 차라리 구부러지지 않게. 티타늄, 접착도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안경이 티타늄 안경이 많이 쓰이거든. 근데 이거는 부식도 안 되고 엄청 좋은데 망치를 두드리면 깨지고 이렇게 안 늘어나. 그래서 이거를 길게 이렇게 늘리는 게 기술이야. 용접하고 늘리고 가공하는 게 기술이야. 이런 것들. 코발트 이런 것들은 부식이 안 되고 엄청 고급이지만 가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걸 기술을 개발하게 돼서 세 가지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금속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돼요. 용도에 따라서. 자, 그런데 금속은 나란히 줄 서 있는데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 학교 때 배웠잖아요. 고체는 쫙 나란히 고정돼 있다. 액체는 지 마음대로 좀 흐물흐물하다. 기체는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을 이렇게 줄 세우면서도 고체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을 따뜻한 온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흐트러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얼려. 그러면 미처 일이 못 돌아가고 지 마음대로 서 있게 돼. 그걸 비정지라고, 결정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엄청난 효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잘 섞일 수도 있어. 이 사이가 비니까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 혼합할 수가 있어요. 합금한다고 하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걸 혼합하기가 힘들어. 특성도 좋고 다른 걸 혼합하기도 쉽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온도를 낮추면 또 다른 특성의 물질이 나와요. 이걸 비정질 금속이라고 해. 이럴 때는 유리나 연료전지나 초전도체 만들 때 촉매를 사용할 때 이렇게 비정질 형태로 가공한 다음에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가공 기술, 일종의 처리 기술이죠. 비정질 재료라고 합니다. 아모포스. 세 번째는 상변화 물질. 얘들은 기체, 액체, 고체를 지들 마음대로 변해. 온도가 되면 보통 우리는 기체, 액체, 고체지만 고체도 겉으로는 똑같은데 안에서 그 상이 바뀌어요. 단단하다가 부드러웠다가 지 마음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열을 내놓기도 하고 열을 받아들이기도 해.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이용하면 엄청나게, 자, 특정 온도가 되면 이게 옷이 있다고 쳐요. 이 옷이 겨울이 되면 따뜻해져. 여름이 되면 차가운 옷이 돼. 그러면 그 소멸을 발명하면 돼. 그게 상변화 물질을 이용하는 거야.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얘가 갑자기 발열을 해. 흡열 발열을 하고, 여름이 되면 요새는 나오더라고. TV에서 선전해요. 시원한 풀 옷 선전해.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발명하면 이 대박인 거예요. 참고로 20년 전에 내가 발명했는데 특허 출원 안 했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맨날 내 노트를 쓰기만 하면 뭐하냐? 특허 출원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 내가 한참 특허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상변화 물질이에요. 그리고 상변화는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온도가 되면 색깔이 변해. 그럼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할 수 있어. 사람이 손을 잡고 있으면 분홍색으로 변하면 이제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장미꽃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변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사용돼요. 온도에 따른 변화, 색깔 변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재의 발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걸 알면 돼. 우리가 발명을 할 때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해가지고 대충 섞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이거 기체, 액체, 고체가 이렇게 나눠진다. 온도와 압력이 바뀌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됐다,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가 되고, 압력을 꽉 누르면 액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 상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체, 액체, 고체가 이쪽 영역은 기체고 이쪽 영역으로 가면 액체가 되고 이쪽 영역으로 고체가 된다. 이런 걸 배웠어. 이 똑같은 원리가 금속에서도 적용돼. 이 그림을 고체인 금속에서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나 특성을 가지냐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걸 상태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구리하고 철하고 두 개를 섞으면 어떤 특성을 가진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 이제 이거 하나 그리는데 1년 걸려. 그런데 이걸 공개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하는 거야, 실험을. 이런 걸 이제 상태도로, 금속은 상태도 책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어. 그런 것처럼 세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처럼 초전도체를 만들려면 바나디움, 티타늄 이 세 개를 섞어야 돼. 그러면 이것도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네 개를 섞으면 4차원으로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 이게 어려운 데서는 컴퓨터가 발달돼서 딱 넣으면 지가 알아서 척척척척 그려. 실험 점만 몇 개 찍으면 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더 쉬워졌지. 그래가지고 미래의 최적의 물질을 생산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의학 설계, 그다음에 물질 설계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 세상이 편해서. 인공지능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훨씬 더 이상적인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걸 하는 게 상태도라고 얘기해요. 물질의 상태도. 성질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이거 하나 쓰면 논문 하나가 끝나는 거야. 3년 동안. 그런 것만 하기도 하고 해요. 이런 원리로 최적의 조건을 찾는다.
그렇게 이제 발명이 시작돼서 물질 발명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되는 것보다 약간의 과학적인 논리가 그래서 재료는 사이언스라고 얘기해요.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쇠에 대해서 얘기해볼 쇠. 모팔모 이렇게 했잖아. 고구려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지만 우리나라 영토로서 벗어났지만 고구려에 보면 이렇게 무사도가 있고 좀 더 자세히 찍으면 철갑옷을 입은 무사도가 나와요. 지금 여기 현존해요. 고구려 시대 철갑옷을 이 철갑옷을 입으면 뭐가 문제냐? 무거워. 그러면 말이 못 달려. 얘도 못 달려. 그러면 그 무거운 거를 무겁고 단단한 걸 어떻게 가볍게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구려가 북방지역을 다 지배한 거잖아요. 자 보면 철과 순수하게 모든 금속은 순수하게 100% 그 금속으로만 안 돼 있어. 공기가 그 안에 들어있거나 탄소가 들어가 있게 돼요. 근데 철은 대표적으로 탄소가 들어가 있어. 철 안에. 그래서 탄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을 순수한 철이라고 얘기하고 이만 0.3에서 0.01%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연철이라고 얘기해. 좀 더 부드러워. 그다음에 점점점 위로 갈수록 단단해져. 그다음에 강철이라고 얘기한 거는 고구려 계마무사가 사용된 옷이 강철이에요. 탄소가 이만큼 들어요. 좀 더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더 단단한 무쇠솥이 돼. 우리가 가마솥 이런 것들은 다 탄소가 많이 들어간 솥이야. 그래서 시커매. 아래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하얘져요.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탄소가 시커멓잖아. 점점점 시커매져. 그래서 이 탄소를 조절하는 게 기술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산에서 빼내면 이렇게 시커먼 철이었어요. 그리고 탄소를 어떻게 빼내느냐가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빼내기 위해서 대장간에서 쇠를 열심히 두들려. 반 접어서 또 두들고 반 접어서 두들고 이걸 단철한다고 그래요. 두드린 단철. 이렇게 하면 긴 칼이 나오고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철이 나온 거야. 아무리 쇠도 부러지지 않으면서도 낭창낭창한 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철의 종류는 5가지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철하고 강철이라고 보면 돼 현재. 고구려에서는 이 목팔모가 단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마무사가 옷을 입게 만드는 강철과 연철을 사용했으니까 현대에서도 힘든 기술 그때 구현한 거야. 근데 아쉽게도 아무런 문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어받지 못했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우리가 개량된 나라에서요. 가야하고 고구려가 그걸 2가지 철을 재련했어요. 지금도 유적지가 있어. 잡으시면 가져도 돼요. 자, 실수를 통한 발명. 발명은 항상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수를 해가지고 발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 아까 철 중에서 주철이라는 게 있는데 가마솥인데 옛날에는 그 가마솥은 엄청나게 무겁고 떨어뜨리면 깨지는 단점이 있어. 왜 깨지냐면 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부드럽지 않으니까 톡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엄청나게 공학 박사가 실험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졸아가지고 물에다 떨어뜨려 버렸어. 이거를 물속에다 빠뜨려 버렸어. 이제 거의 다 완성돼가지고 내일 졸업하는데 오늘 빠뜨려 버렸다. 그래가지고 박살 난 거야. 나 같았으면 그날부로 사표수가 나왔을 텐데 얘는 물에 떨어뜨린 그 재료를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하는 목적보다 훨씬 좋은 금속이 나와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탄소가 이렇게 그동안은 뾰족뾰족하게 박혀 있었거든. 근데 둥글둥글한 탄소가 안에 박혀 있는 게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잘 구부러지는 이런 이상한 금속. 그래서 구상 흑연 주철이라고 해요. 동그란 탄소가 둥그러진 거. 흑연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겼다. 구상으로. 그걸 발명하게 된 계기야. 그래서 실수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왜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걸 조사함으로써 세계적인 발명품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인류를 바꾸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실수했다고 그걸 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관찰하고 분석이 필요할 때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발명이에요. 세상에는 실수해가지고 발명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일부의 사례인데. 혹시 이게 저기 대장간에서 달군 애를 물에다 집어넣는 게 그럴 건가요? 이제 물에다 집어넣는데 차가운 물에 집어주면 단단해지고 잘 부러져. 근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이제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져. 그래서 온도가 달라. 그걸 열철이라고 하거든. 담금질, 뜨임, 불림, 풀림 학교에서 언뜻 배웠을 거야. 이게 온도를 뜨거운 물에 하느냐, 찬물에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오래 하느냐, 길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그런 기술이 발달돼 있어. 똑같은 쇠인데 독일 자동차는 부딪히면 안 깨져. 근데 우리 자동차는 부딪히면 다 쭈그러져. 이게 열처리 기술 때문이야.
탄소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열처리 기술 때문이야. 그게 이제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똑같 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열처리에 해당되는 거야. 그 안에는 탄소의 배열에 있다 이렇게 보면 탄소의 배열. 제가 전공이 그쪽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아요. 실수가 발명을 한다.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철의 모순. 그래서 특허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들이 특허가 돼요. 근데 자연이 우연히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초저온 초고온 재료. 갈수록 우리가 극한 환경을 많이 접하게 돼. 우주로 나가면 막 영하 200도 이래. 또 낮이 되면 영상 200도 이래. 그러면 거기 지구의 여태 우리가 했던 물질 가지고는 그걸 커버할 수가 없게 돼. 태양 근처에 가서 태양을 찍어야 되는데 태양 점점 가면 그 우주선이 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물질 때문에 극한 재료를 개발하게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율표상의 가장 높은 물질은 텅스텐이에요. 3420도에 녹아요. 그 외에는 1500도 정도 되면 다 녹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용된 철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점점 합치면 온도가 올라가거든. 니켈 이런 걸 여러 가지 물질을 합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새는 니켈 가지고 합금해서 사용돼. 또는 세라믹을 복합하기도 하고 탄화규소 같은 거 아까 도가니 만들었던 재료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태양 근처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야. 확정 같은 걸. 그렇게 하려면 이제는 손으로 안 돼. 그러니까 베이스 컴퓨테이션 컴퓨터로 설계를 하는 거야. 이제 더 나가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게 돼.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 미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40년 전에 유학 와가지고 갑자기 입담한 영어책을 펴더니 페이스 컴퓨테이션이라는 걸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주어진 물질이 알루미늄부터 10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표를 줄 테니까 이걸 보고 계산기를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녁 내내 해가지고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 하면 그 이제 과제물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베이스 컴퓨테이션을 손 계산기로 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컴퓨터가 애들이 다 해줘. 딱 넣으면 착착착 해가지고 탭을 알아서 읽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착착 해주는 거 얼마나 편해졌어. 이게 자동 계산의 꿈 같은 기술인데 지금 드디어 꿈이 실현된 세상이 됐어요. 이게 이제 초저온 초고온들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태양에 근접한 로켓을 만들 수 있다. 소재의 미래. 자, 미래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소재들 몇 가지 소개할게요. 카멜레온 소재라고 해서 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변해. 모양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막 변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개발해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열을 반사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스마트한 절연제를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어. 거의 성공했대. 이게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거야. 우리는 봐도 모르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대. 그러면 현재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장기간 폭염이 오거나 극심한 한파가 오면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을 안 해.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 누르면 한파가 25도 30도 되면 자동차가 안 가. 배터리가 멈춰. 그러면 어떻게 돼? 꽝이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카멜레온 소재를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죠. 웹에서 전기를 꽂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는 거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전기를 꽂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 그런 재료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재하는 사람들은 약간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상상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일종의. 그래야 세상이 그의 목적에 맞는 재료를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옛날에 할 수 없던 것들을 많이 지금 구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시력이 각막이 손상되면 뒤에 상이 맺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각막에 맞는 생체 재료들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드밴스 머티리얼에 뻥셀 머티리얼에 생체 재료 개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각막과 유사한 특성. 이거는 이제 쇠 같은 건 아니고 유기물일 거예요. 유기물, 탄소, 수소 이런 단백질이나 유기물을 가지고 개발해서 각막이 없어도 다시 상이 맺힐 수 있도록 각막 재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소재와 관련이 있어요. 이건 의학 학생들이 왔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다음에 스마트 플라스틱. 로봇이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건데 천연 고무보다 내구성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단단해. 그러니까 가볍고도 단단한 거야. 옛날에는 철같이 무거워야 단단하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마음대로 구부러져.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면 옛날에 집 하나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무게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 되는데 가벼우면서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참고로 파리 에펠탑을 짓는데 지금 100 몇 메타밖에 못 지었거든. 근데 그 옆에서는 다리를 300m짜리를 그냥 지었어. 그 파리 에펠탑에 있는 에펠이 그 옆에 나라의 기술을 아직 몰랐던 거야. 그래서 지금도 파리 에펠탑 가면 부식되니까 1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해요. 부식되지 말라고. 근데 그 옆에 나라의 기술을 배웠으면 페인트 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펠탑 잘못 가면 못 올라가. 페인트 칠하는 기간이어서. 그걸 잘 보고 가야 돼. 그것처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녹도 안 쓸고 강도도 단단하고 가벼워지는 재료 쪽으로 점점 이게 필요에 따라서 개발하게 된다. 자가치유 렌즈, 자율주행 자동차나 안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뿌옇게 되거나 긁혀지거나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이미지를 센싱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 특히 이제 색깔이 비슷한 걸 구분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지. 그래서 렌즈가 고장나면 스스로 알아서 맑아지게 하는 그런 렌즈를 개발하는 거야. 자가치유 렌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돼. 그래서 이걸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경이나 렌즈에 사용되는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물론 시험 단계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거지. 그래핀, 이게 꿈의 소재예요. 그래핀. 보기는 시커멓게 뭐 볼품 없는데 탄소, 아까 흑연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물질이야. 이거는 옛날에 개발된 그래핀이라고 하고 최근에 개발된 그 보론을 포함된 탄소가 아닌 보론을 포함된 보로핀이라고 하는데 벌집 모양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이 떨어지지 않아. 우리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물이 촘촘하게 돼 있어서 마음대로 애들이 뛰어도 통통 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특성을 가지고 있냐.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해. 그 다음에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기자를 잘 움직여. 강도는 강철의 200배야. 이런 물질이 드디어 개발됐어. 그러니까 좀 지나면 다이아몬드가 2배 정도 이런 전도수가 나와. 그 다음에 빛을 통과하고 투명하기까지 해. 신축 정도 도와서 딱 누르면 다시 튀어. 이런 소재는 이제 강철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가볍고 싸고 투명해서 이런 재료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보로핀 이름을 나오면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아까 초등생처럼 어느 회사에서 보로핀을 상용화했다. 그러면 그 주식 사도 돼. 상용화했다. 근데 개발했다 이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돼. 상용화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메모리만 해주면 AI를 하고 있어. TSMC 대만 업체하고 경쟁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언제 삼성 주식이 뛰냐?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뛰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AI 반도체를 수주받았다. 이러면 뛰는 거야. 이러면 뛰는 거야. 그럼 이제 천정부지로 뛰겠지. 지금은 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세상과 소재가 연결돼 있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리튬이 중국에서 갑자기 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면 한국에 리튬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는 천정부지로 하늘 낮은지 모르고 어떻게 돼? 공급이 안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터키에서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식값이 올라가겠지. 그런 게 이제 소재와 관련된 산업과 관계예요. 그런 걸 좀 알면 인공지능한테 제가 물어봤어. 야 미래 소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 제가 한번 물어봤어. 이렇게 세 가지 답을 했어요. 나노 기술이 발전할 거다. 아주 조그만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컨트롤하는 기술이 발전할 거다. 그래서 나노 소재가 발전할 거다. 나노 소재는 10-9승처럼 아주 분자 단위까지 컨트롤하는 물질을 말해요. 밀가루처럼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복합 재료,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플라스틱하고 금속하고 탄소섬 이런 것처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물질이 개발해서 복합 재료가 발전할 거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저장이나 변환된 관련된 신소재가 발전할 거다.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태양전지, 리튬,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 그 다음에 그거를 발전하는 지금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걸 저장하는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저장, 유통 이런 것들이 다 전지와 관련돼 있어. 그래서 그 에너지 저장, 이 세 가지가 키워드다 고 본인은 생각해. 10가지 말해라 그러면 10가지도 말해줘. 근데 3가지만 이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신소재 개발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 속의 가능을 열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보기에는 잘 썼다고 봐요. 인공지능이면. 얘는 가서 이미 사람들이 말한 걸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작업밖에 안 하거든.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해. 야, 미래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해봐 그러면 못하는데 이렇게 말해. 그렇지만 그거는 인류만 할 수 있는 거야. 발명은 인류만 할 수 있는. 얘는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걸 아주 잘해요. 시간을 전략해줍니다. 특허와 신소재. 시간이 됐나? 특허와 신소재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생 특허를 했는데 제가 박사학위 딸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특허를 발명할 때도 그렇고 특허를 발명하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특허로 내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말한 최상의 조합, 초전도체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상기계각품을 만든다 그러면 특성이 가장 좋은 걸 뽑아가지고 그걸 특허로 출원하는 게 여태까지의 경향이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경향은 달라져. 가장 최상의 것을 컴퓨터에 누르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조성을 쫙 말해줘. 그러면 누가 특허를 획득하겠어요? 빨리 컴퓨터에 넣어본 놈이 획득하지. 손정이는 어떻게 발명한 줄 아세요? 하루에 1000건씩 발명한대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근데 우리 대학생들 중에 평생 한 건도 발명 못해. 손정이는 머리로 발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0건인가를 특허 출원하고 있대 지금. 한 달에 1000건. 노하우는 뭐냐? 얘가 자기 아바타를 5개를, 얘는 비판이 잘하는 아바타, 얘는 분석을 잘하는 아바타, 얘는 정리를 잘하는 아바타, 이렇게 5개를 만든대. 그리고 자기가 의장을 한대. 임무를 줘. 탁탁탁 주고, 자 오늘은 직원이 없어. 아바타가 이사들이야, 회사의 이사. 몇천억을 계속 특허 출원하는 거야. 자 오늘은 아바타 여러분, 인공지능 여러분, 1, 2, 3, 4, 5. 오늘은 꿈의 물질 그래핀을 발명할까요? 현재 그래핀의 특성은 이거, 소재는 이겁니다. 그래서 딱 역할을 줘. 그래가지고 착착 역할을 주고 자기도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모아진 걸 다시 업그레이드 한대. 그래서 특허를 무궁무진하게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거, 10,000건이 여건에 달하는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손정이 같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그게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야. 걔는 미래의 부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특허를 발명할 때도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걸 벗어나야 된다.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지금은 상상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이 2가지가 미래 교육에서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를 파악하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많은 걸 인공지능이 해줘. 인공지능은 우리의 노예야, 우리의 비서야, 우리의 이사야. 이병돈 대표님은 1인이지만 이사를 5명을 둘 수 있어. 인공지능 이사를. 아주 걔들이 내 일을 다 대신해 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어.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냐 그러면 인공지능을 조금 알아야 되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그래서 모순. 우리가 발명의 대부분은 2가지 모순의 문제예요. 자, 이 마이크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마이크를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원해. 근데 10가지 제품이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싼 제품을, 똑같은 성능이라면 싼 제품을 사게 돼.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이 싸야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이 싸야 돼. 그거는 세상에 단 한 제품밖에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품질과 성능은 반비례 관계야. 그렇잖아요? 반비례야. 둘 다 좋은 건 말이 안 돼. 비싼 거 쓰면 당연히 비싸야 되는데 왜 싸냐 이거야. 이 문제를 모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품질도 적당히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소비자에 만족되는 걸 제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거나
개발할 때 거기를 목표로 세요. 근데 트리지에서는 어떻게 목표를 바꿨냐? 품질도 100%, 가격도 만족도 100%인 걸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바꾼 거야. 우리는 모순이 도달하면 절대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했어. 그래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싼 제품을 찾아보자고 해서 누군가 이런 원리가 있을 거다 하고 전 세계에 있는 특허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50년 했나? 그래서 특허를 먼저 나눴어. 세상에 있는 특허를 다 자기가 알고 있는 특허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분류를 해서 허접한 거 다 버리고 너무 높아서 이해도 못하는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만 실험하면 할 수 있는 1수준, 2수준, 2수준까지 버리고 5수준도 버리고 3, 4수준, 4수준만 딱 모았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창의적이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발명들이다. 그것만 쫙 모았어. 몇만 건이 돼. 4만 건인가 모았어. 그걸 가지고 그거를 다 분류했어. 첫 번째 문제를 나눴어. 문제를 다 나눈 다음에 그걸 쫙 문제별로 나눴어. 뭐 2,000건씩 한 10개를 나눴겠지. 그런 다음에 답별로 또 다시 분류를 했어. 문제 답으로 하니까 4만 건이 표 하나에 딱 번호가 써져 있어요. 번호 리스트에서. 그때는 컴퓨터도 없으니까 아마 온통 서류였을 거야. 도서관처럼. 다 분류를 했더니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 결론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걸 해서 평생 동안 연구를 그렇게 해본 결과 세상의 모든 특허는 이거를 모순을 해결하는 거죠. 모순이 뭔지는 이게 이 이야기가 가장 잘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유튜브 링크가 유튜브 동영상 자체 동영상이 이게 버전이 낮으면 네네. 모순은 뭐냐? 바로 할게. 여기 누르면 되는데 안 되네. 이거 컴퓨터 환경에 있다서 안 되지. 옛날에 중국에 창과 방패를 팔던 사람이 있었어. 동시에 판 거야, 한 사람이. 어느 날은 방패만 팔았어. 이 방패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어떤 창도 뚫지 못한다. 다음 날은 창만 팔았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 아니, 둘 다 착한 사람이 있었어. 이 방패로 이 창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야. 아니, 사람들이 다 반납했다는 그런 얘기야. 어느 하나를 좋다고 하면 반드시 어느 하나는 그 반대에서 나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모순이라고 얘기해. 품질이 아주 좋으면 가격이 쌀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를 모순이라고 해. 모순의 실체는 이런 거예요. 근데 세상의 대부분은 다 그래. 이게 수업을 안 들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근데 수업을 안 들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찾아. 이게 모순이야. 그런 모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트리지에서는 특허를 다 분석한 결과 정례 기술의 문제점을 모순이라고 정의한 거야. 혁신적인 발명은, 그러니까 허접한 발명 빼놓고 혁신적인 3, 4단계 발명은 그 어려운 모순을 해결하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해결을 찾았는데 그게 40가지로 해결안이 압축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하나의 아이디어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형성해서 특허를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전자 분야, 재료 분야, 화학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명 원리를 발명하고 모순의 원리를 찾아냈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제 봐볼게요. 세상에 문제의 종류를 분석해 보니까 39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아주 작아. 제가 분석해 보니까 3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첫 번째, 물건의 모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야. 길이, 면적, 부피, 형사. 크게 그룹하면 문제가 돼. 이 마이크가 굴러가, 똑 떨어져. 뭐가 문제야? 모양이 둥그렇기 때문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네모나게 만들어. 안 떨어져. 근데 잡을 때 엄청 불편해. 네모나게 만들어도 문제고 둥그렇게 만들어도 문제야. 그러면 굴러가지도 않으면서 잡기도 편한 거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게 이제 모순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부적인 특성, 온도, 강도, 힘, 응력, 구조, 밝기 이런 거. 내부 물리적 특성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기도 하고 기기도 한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이게 11가지. 이거 나머지는 프로세스의 문제,
시간에 따라서 불편하다든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다든가 시간과 관련되는 문제. 이걸로 나누면 이게 21가지야. 그래서 자 봐봐요. 이게 떨어져서 깨졌어. 무슨 문제야? 이것의 문제.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잖아. 이 불러 떨어졌어. 1번의 문제지. 이걸 만드는데 한 달씩 막 걸려. 시간, 물질, 에너지 소비가 많이 걸리는 문제지. 어떤 회사는 1개월 만에 되는데 얘는 한 달 걸려. 그러면 이쪽의 문제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간단한데 옛날에 이렇게까지는 분류를 못했고 이 사람은 다 분류해보니까 39가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 가지고 이 문제를 싹 정리하고 이제 특허를 다 분석을 끝낸 거야. 39가지로. 그러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39가지 중에 인장 강도가 좋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반대로 가는 거야. 이걸 모순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39가지 중에 하나. 39 곱하기. 그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나머지 39가지에 38가지. 그러면 39 곱하기 38 하면 1682가지의 실제 문제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파라미터를 따지면 39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와 관련된 거는 어디 해당된 거 알면 문제 즉시 분석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특허의 종래 기술의 문제점. 그러면 이제 솔루션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삼수준, 사수준, 솔루션을 다 찾았더니 해결책이 40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해가지고 왼쪽에 1682, 가운데 1682칸에 40가지를 다 채워 넣어봤어. 그러니까 1682칸이 나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했어.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됐어. 저 문제를 몰라도 40가지만 적용하면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를 푸는 걸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진화 과정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구구단만에 오면 돼. 구구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돼. 구구하면 81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40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원리는 1번 원리를 보면 잘게 쪼개면 해결된다는 거야. 어떨 때 쪼개야 되겠어? 딱딱 붙어있을 때는 쪼개라 이런 뜻이야. 반대로 이게 다 너무 쪼개져 있으면 반대로 결합해라. 이런 게 원리야. 마지막에 이도저도 안 되면 다 섞어라. 아까 복합제로 했잖아. 그런 원리들이 4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특허가, 세상의 특허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더 과학이 진보돼서 다른 것이 더 추가됐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 40가지 원리가 적용돼요. 이게 이제 특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해결 원리야. 특허 청구 보면 이걸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특허 청구 보면은 특허에 대해서 기본 교육을 하셨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알아듣겠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돼. 내가 특허 발명하고 싶다. 그러면 문제를 정의하고 답을 정의해. 그리고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인공지능한테 야, 이 문제가 이거 있는데 해결 방법 한 10가지만 나열해봐. 그럼 지가 알아서 촥촥촥촥 이렇게 나열해. 그러면 이제 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러면 청구하기 이런 데서 쫙 말해. 그러면 1시간 만에 특허 한 건 나올 수 있어. 임병론 대표님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창조, 아이디어, 문제 해결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현재. 작년 올해 되면서 그게 극단적으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나아가면 자, 무게가 무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벼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하나의 아까는 A, B 다른 걸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하나에 대해서 문제가 작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기술 모순이나 물리 모순이라고 얘기한 거야.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문제가 생기게 돼.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분리 원리라는 걸 해결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면 돼.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벼워야 한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오늘도 가볍고 내일도 가볍고 모레도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어차피 무거울 수밖에 없어 구조상으로. 근데 가벼워야 하는데 그럼 내가 사용할 때만 가벼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분리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을 달리하는 거야. 내가 사용하는 부분은 가벼워. 근데 다른 공간에 시스템 안에 벽에 붙어있거나 컴퓨터 안에 있는 거는 무겁게 그냥 하고 얘는 손바닥 끝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두 개를 분리하는 거야. 공간을. 시스템 A와 B를. 그 다음에 조건 분리는 이제 조건 분리, 시스템 분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크게 하거나 아주 작게 하거나 아주 없게 만들거나 무한대로 크게 만들거나 이렇게 네 가지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무게가 없다. 이게 존재하지 않은데 포인트가 돼.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제가 발명한 우산이 없는데 우산이에요. 좀 이따 나올 거야. 깜짝 놀라지 마세요. 내가 걸어가는데 하늘에 비가 안 맞아. 미친놈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드디어 발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게 영어로 가는 거야. 영어로. 무한대는 우산이 너무 커.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우산이야.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아예 비가 안 와. 세상의 우산은 하늘에서 접으면 비가 오고 피우면 그냥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런 상상이 이제 극한의 상상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갔다가 양쪽 끝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발명의 원리를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 창의적인 발명이 나오게 된다. 결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결론입니다. 10분 남았으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시간을 선택하고 공개를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오늘 수업의 전체를 흐르는 거지만 소지하는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원해서 많은 발명을 했어. 사람들이 발명을 한 이유는 편하고 싶어서 발명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놀고 먹고 싶은데 뭔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좀 편리했으면 좋겠어. 힘도 덜 들이고 누워있으면서 저절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인류가 자유를 얻었어요. 좀 있으면 로봇이 대신해 줄 거야. 나는 말만 하면 다 과제를 제출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좀 더 나가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해줄 거야. 알아서. 그리고 오늘 이런 거 숙제를 미리 다 하라고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줄 거야. 드디어 자유가 됐어. 그러면 인류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야. 지금 새로운 걸 상상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는 게 인류가 해야 될 일이야. 과거처럼 노동하는 거는 점점 줄어들 거야. 근데 인류는 두 개로 나눠져요. 놀면서 평생 사는 인간과 열심히 일해도 겨우 풀칠하는 인간 두 세대로 앞으로 10년 내로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전환점에 있어. 이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노예를 많이 가진 사람과 다룰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육체의 힘밖에 없는 사람 두 개로 갈라지게 돼.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인류가 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나는 늙어지면 괜찮지만 여러분은 그런 시대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의 요점은. 그래서 옛날로 보면 옛날로 돌아가 봐. 열심히 일하면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었잖아. 수렵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짐승 한 마리 잡으면 그냥 3일 동안 먹으면서 사는 거야. 한 끼씩 먹으면서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단체 사냥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루에 한 끼로 바뀐 거지. 그러다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좀 풍족하게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하루에 2끼 먹던 게 이제 뭐 비만이 될 때까지 먹는 거지.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나도 좀 나왔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야. 근데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끼니를 줄여가. 다이어트하고 막 이래. 그래서 미래는 이제 육체적인 활동을 적게 하고 정신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끼니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세상을 갖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점이 어떤 건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 기술이 발전되는 법칙은 9가지가 있어요. 다 집어치우고 마지막은 인간이 놀고 먹고 싶어 한다. 세상의 모든 걸 자동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게 인류의 궁극적인 기술 발전의 목표야. 드디어 그 근처까지 왔어. 10년 지나면 2034년이 되면 자동차 라이센스가 없어져요. 2살짜리 아기가 유치원 갈 때 스마트폰 딱 들고 있으면 자동차 가서 유치원에 실어다줘. 엄마 필요 없어. 자격증 필요 없으니까 그냥 타기만 하면 돼. 자기 자동차. 그리고 자기 자동차 소유 개념이 없어. 아무 데서나 가서 부르면 와.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려. 그리고 타가지고 유치원에서 내리면 돼. 그런 세상이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야.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돼. 스마트폰도 다 그렇게 되고 모든 전자기기가 다 그렇게 되고 되는 시기가 아주 가까웠다. 그래서 구글의 특허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어. 구글이 세상의 특허를 리드한다고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글에 검색을 하면 어디를 방문할 거냐? 무엇을 찾으세요? 키워드 서치 방식으로 검색창이 나왔어. 제일 처음에 그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이 관심이 있는지 실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서울역에 계시는군요. 맛있는 제품이 옆에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를 방문해 주세요. 이런 걸로 이제 추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컨텐츠 실시간 컨텐츠 마케팅. 그러면 가격이 얼마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취향은 이런 겁니다. 이제 추천하기 시작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컨텐츠에서 개인 프로파일로 바뀌게 돼요. 이제 개인이 프로파일이 무엇인지 올리고 개인화되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끼리 연결 관계가 점차 강해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확대돼. 여행을 가고 유럽을 가고 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카드를 내가 뭘 썼는지가 다 은행으로 보고돼. 가지고 한 달 은행에서 결제가 나오는데 문자가 나와. 당신은 한 달 동안 이걸 쓰시니까 더 좋은 파리바게트 상품 빵이 더 맛있고 싼 게 나왔습니다. 이걸 사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추천하는 위치 기반이나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에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게 돼요. 페이먼트도 자동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엇을 창조했는지, 그 다음에 미래에 무엇을 활동하면 좋은지 이걸 추천을 하게 돼요. 이런 걸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에서 액티비티를 가이드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드디어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구글이 카메라 가지고 다 사람 인식하고 표정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으면 데이터가 다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특혜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엄청난 열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허 발명이 있어. 너무나 많은 큰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용량 댐에다가 둥둥 띄어서 항상 컴퓨터가 식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허들이 있어. 이런 거 데이터를 너무 많이 다루니까 그런 특허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우리로서는 필요 없지. 전 세계 특허를 다루니까. 그리고 구글의 그 아이디어 중에 뭐가 있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은 칩을 0.1달러짜리를 전 세계에 뿌려. 그럼 여러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데이터로 저장되는 거야. 얘들이 마지막 하려고 하는 미친 짓이 뭐냐? 내가 죽어도 나의 정보가 다 우주에 저장돼 있어. 내가 이제 화성으로 가야 되거든. 인류가 지구가 살 수 없으면. 이것 때문이야. 화성으로 가. 그러면 몸은 갈 수 있어. 지금 어디까지 발달됐냐면 구글이 프로젝트 중에 영생의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영생 프로젝트. 세포 하나를 이동할 수 있어. 화성까지 지금. 근데 이 몸 자체를 이동을 못해. 좀 지나면 몸도 이동할 거거든. 내 몸만 가고 머리는 가면 지식은 지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로봇이 되지. 지식도 같이 이동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의 세포가 살아서 나를 다시 재생하고 그 안에 있는 지식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어. 이런 것을 특허로 하고 있다니까. 인류의 미래가 구글의 미래에 있다고 보면 돼. 특허를 분석. 이게 어디서 나왔냐? 삼성의 VIP실에서 구글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야. 그래서 삼성이 깜짝 놀랐지. 야, 구글 이런 미친 짓까지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류의 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구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다. 인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을 우선하고 그게 수천억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 실험에. 이제 세포 단위는 성공했대. 데이터는 뭐 구글한테 물어보면 나보다 더 잘하잖아. 구글 신이라고 하잖아. 구글 신. 자, 그래서 인공지능 사회가 돼서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버렸어. 지식은 선생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스마트폰을 누가 잘 사용하느냐가 지식을 좌우하게 돼 있어. 근데 지식은 똑같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 그걸 가지고 세상이 이제 차별성이 없어진 그런 교육 수단이 없어. 지금 앞으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그걸 좀 노력.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여러분이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아쉽게도 정부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속도예요. 정부가 가장 느려. 학교도 많이 느려. 가장 빠른 사람들은 MZ 세대가 가장 빨라. 우리는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옛날 걸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정부는 그걸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서너 번 바꿔야 그게 바뀌어. 그게 우리의 세상이야. 그러면 누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아무도 여러분을 바꿔주지 않는다. 세상은 나보다 늦다.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인공지능은 언제 나왔냐? 1950년대부터 나와서 아주 오래됐어요. 10년마다 반복되면서 계속 실패했어요. 드디어 2030년 근처가 되면서 상당히 우리가 만족한 수준의 근처에 아주 일부의 기능이 지식을 컨트롤하는 기능 정도가 와 있는 거야. 이 단계도 안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수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하면서 이 단계가 많이 단축됐어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제너럴 AI가 올 거다.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상당한 부분을 대변하는 시기가 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지. 인공지능을 제대로 알기 위해 공부해라. 그냥 듣지만 말고 모든 잡일을 AI로 자동해서 남은 시간 놀아라. 창작을 인공으로 대체하는 능력을 기르라. 이미 개발된 인공지능으로 적극하려면 인공지능 로봇과 협력 방안을 찾아라.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어라. 그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우리 세상에서 미래는 약한 자들에게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 미지의 세계이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빅토르 유교가 레미제라블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뒤집을 힘은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창의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집단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만이 AI가 대신할 수 없다. 리싱크 세상을 뒤집는 힘은 싱크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그래서 얘기하지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잘 컨트롤하면 돼. 나는 인간이잖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의 주변에 있는 인간, 내가 가냐고 있는 시간,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잘 컨트롤하면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3가지가 나오질 거예요. 아주 간단히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려고요. 시간 약속 무조건 잘 지켜라.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유리한 시간을 선택해라. 우리가 평생 사는 시간은 3억 초를 살아야 3억 초. 우리 1초가 굉장히 소중할 수도 있고 지금 앞으로 10년의 1초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우리가 사는 시간이 3만일이에요. 3만일. 그 다음에 하루에 1년에 86,400초 하루에. 좀 더 숫자를 부각시킨 이유는 지금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공간의 선택. 아무 데나 앉지 마라. 그럼 어디 앉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잘 앉아라. 항상 좋은 자리를 선택하도록 노력해라. 자리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보다. 문 앞에 앉지 말고 수업을 한다면 맨 앞에 앉고 여기 커피숍에 간다면 문 앞에 앉지 말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가장 안전한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라. 예컨대 네, 때로는 그 자리 자체가 그 지위와 모든 걸 바꾸기도 합니다. 테이블에 우리가 쫙 앉아있으면 여기 앉으면 그다음부터 그게 주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 주위에 앉으면 계속 커피를 날라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된 사이인데 개인은 점점 더 고립돼 간다. 그러면 자기한테 필요한 인간관계를 자기 스스로 너에게서 만들어야 돼. 그거는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만난 사람 만들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 있는 사람과 친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 좋은 세상이니까. 세상은 식당과 공간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한테 베풀면 돼.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인간관계가 안 돼. 제가 매일 뭘 필요할까 하고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저절로 도와주는 인간관계가 돼.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키워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 뭐 평범한 얘기지만 좋은 사람을 잘 만나라. 친구도 그렇고 만나지는 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 사람 생각보다 만나서 평생 유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관계를 소중히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잘해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원수를 만들지 마라. 외남단에서 만난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걔가 심사위원으로 와있어 나를 자른다. 알겠어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원의 선택. 지금 당장 필요한 공부를 하고 미루지 마라. 이왕이면 똑같은 아이디어도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내가 잠자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일 바람직하다. 우리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깨구리 아시죠? 헤어라비가 깨구리를 잡아먹었어요. 딱 먹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헤어라비가 이겼어. 근데 깨구리가 거기에 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했어. 내가 혹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헤어라비를 숨을 참고 꽉 집었어. 어떻게 될까요? 깨구리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자이냐 아니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크기에서 승자가 결정되지 않는다. 의지와 노력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벅찬 꿈을 먼저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허접한 거 하지 말고 아주 큰 꿈을 먼저 가져. 뭐 큰 꿈 안 이루어지면 말지 뭐. 일단 큰 꿈을 가져. 그 다음에 하루 100번씩 100일을 그 꿈에 대해서 써. 그러면 잠자다가도 그 꿈이 내 몸속에 체화가 돼. 그리고 나서 아주 잘게 쪼개서 실천하면 돼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김용석 교수님이야. 지금 103세인가 돼요. 그분이 지금도 건강한데 비결은 하나야. 나는 하루에 계단 하나씩만 더 오른다. 지금은 30층을 그냥 올라간대 걸어서 103세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 올라갈 때 근육이 가장 중요한 나이 들면 젊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단을 오늘은 1개, 내일은 2개, 365일 되면 365개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데나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지. 이게 이제 잘게 쪼개서 실천하는데 꿈은 크게 가져라. 그래서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꿈의 기쁨이 증폭돼. 너무 크게 해서 큰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달성이 안 되면 실망이 커지고 그 기쁨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과가 결국은 달성이 안 되게 돼요. 끝. 감사합니다.